민우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다르게 저한테만 엄격하셨잖아요. 형은 아버지랑 붙어 살면서 다 받아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동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동호는 천천히 다가와 민우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민우, 그만해라.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또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냐? 민우는 동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다 누리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줘? 아버지 재산도 다 내 거 될 텐데 이제 형이 좀 나서서 나 도와주면 안 되냐?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아버지 곁에서 도운 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허탈해 보였는지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 욕심과 원망을 내려놔라.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산다면 누가 너를 돕겠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강도진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진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농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도 눈물겹고 웃음 섞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이는 흙길과 논밭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아침에는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고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가 노래처럼 들리던 곳입니다. 제 부모님은 뼛속까지 농사꾼이셨어요. 아침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저녁 해가 지면 흙 묻은 손으로 밥상을 차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제들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는데 다들 어릴 적부터 꿈이 컸습니다.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고 멀리 도시로 나가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저도 그런 형제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잘 붙질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논밭에서 삽질하고 씨앗 뿌리는 일이 훨씬 재미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농사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가 좋았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가을이면 벼를 수확하며 느끼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공부를 포기하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땅을 조금 물려받았습니다. 형제들도 제각기 땅을 받았지만 대부분 팔아버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제가 시골에 남게 된 건 부모님 곁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뒤 홀로 논밭을 지키는 제 모습이 외롭다고들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이곳에서 부모님이 남긴 삶을 이어가는 게 제겐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마을 이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도진아,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나이 되도록 혼자 살 작정이냐고요. 제가 어쩔 줄 몰라 웃고만 있었더니 이장이 한 여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제 아내, 은희였습니다. 은희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화사하게 웃으며 앉아있던 모습이 마치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못하고 있자 은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세요? 그렇게 단순한 인사가 왜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냐고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 뒤에는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러면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다는 거야? 은희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어요. 왜요? 고맙지 않아요? 그렇게 은희와 함께 시작된 가정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은희가 지어놓은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밤이 되면 별빛 아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했고, 아이들이 자라며 들려주는 웃음소리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은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겨울이 되어 논밭이 얼어붙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42살이 되던 해 은희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은희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날 저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떡하라고 먼저 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은희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돌아와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이 제게 매달렸거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막내는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안고 겨우겨우 달래야 했습니다. 은희를 잃은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일까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아이 밥을 차리고 민우를 등에 업고 재우던 날들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큰아들 동호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동호는 동생을 챙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빠, 민우는 제가 볼게요. 저녁 드시고 푹 쉬세요.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동호를 보며 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짐이 제게 더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작된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녘이면 논밭으로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챙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제게는 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어린 것들이 저를 바라보며 배고프다며 손을 내밀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동호는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동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제 옆에 서서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을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 이제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게요. 학교 급식비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이답게 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 녀석이 자꾸 저를 어른처럼 대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사일에 정신이 팔려 동호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어요. 동호야, 내가 동생을 잘 챙겨줘서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하지만 너도 좀 놀고 싶을 땐 놀아라. 이젠 내가 너무 철들어 보여서 아빠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동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제가 철들어서 좋지 않아요? 동생이 저보다 어리니까 누군가 대신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동호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그 녀석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주면 동호는 해맑게 웃으며 아빠, 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호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고등학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태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동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고등학교에 가지 말래? 너까지 나처럼 학교도 못 가고 살 작정이야? 동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요. 저라도 빨리 돈 벌어서 아빠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이 답답했습니다. 동호야, 너 그렇게 살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왜 학교를 못 나갔는지 알아? 내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바쁘셔서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됐어. 난 평생 그게 후회로 남았다. 너는 절대 그런 선택하지 마라. 아빠가 학교는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동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호는 저를 위해 아무 말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동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늘 민우를 챙기느라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민우가 점점 제 속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동네에서도 똑똑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를 이상하게 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잖니? 아빠가 학원비까지 대주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민우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빠가 나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면서 정작 학원비 하나 못 대주면서 뭘 기대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민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형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챙기고 있는지 아니? 너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는 정말 더 힘들어진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영성에 차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제 걱정대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머리를 자랑하며 형제들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형인 동우를 무시하는 발언도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지만 제가 보기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민우가 철이 좀 덜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의 문제는 단순히 철이 덜 들었다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밤을 새고 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바쁜데 이래도 되겠어? 그랬더니 민우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공부 얘기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태도는 어딘가 냉소적이고 건성으로 넘기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단순히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뒤부터 그 문제가 단순히 사춘기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우는 서울의 이름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사립은 힘들었기에 국립대를 선택했는데 그건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민우는 집안과 더 멀어졌습니다. 학기 중에는 집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고 방학이 되어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민우가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일이 많아졌습니다. 학비는 분명 제가 농사 지으며 힘겹게 마련해 보냈는데 민우가 돈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송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물었죠. 민우야, 아빠가 학비 보내줬잖아.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니?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빠, 서울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사야 할 것도 많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바쁜 농사일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민우의 친구라는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얼굴에 어딘가 쾌활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우 친구라는 말에 놀라면서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사람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우가 아빠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요즘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업이라니, 민우가 사업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민우가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 친구는 민우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민우가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하라고 시킨 겁니까?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그게 민우가 직접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화내실까봐 제가 대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가 직접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친구를 보내 부탁하는 것도 황당했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보낸 돈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얘기까지 꺼내다니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한테 가서 전하세요. 아빠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등록금과 생활비도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얘기는 본인이 직접 해야지. 친구를 보내서 부탁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친구는 머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 얘기를 했더라. 친구까지 보낼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아빠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니? 민우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빠, 그거 그냥 아이디어 정도예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재미 삼아 해보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듭 따지자 민우는 결국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아빠가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냐? 민우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키운 민우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우와의 그날 통화 이후로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벌어 생활비와 학비를 보낸 돈을 민우가 제대로 쓰지 않고 낭비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더 큰 걱정은 민우의 변해버린 태도였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라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와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본 민우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아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우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데? 너 요즘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초기 자금으로 친구들과 돈을 모았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아빠는 그때부터 얘가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도 내가 강행한 거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만 믿고 돈을 냈는데 제가 이제 와서 포기하면 다들 곤란해질 거예요.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아빠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내가 아무리 내 아빠라도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민우는 그제야 억울한 듯 대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늘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형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제 길을 가려고 하는 건데 왜 아빠는 이해를 못 해주시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우와 민우가 비교되는 상황이 늘 불편했지만 민우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대로의 길을 가는 걸 내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건 오해다. 아빠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빠로서 용납할 수 없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면 애초에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가 제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제 이름을 사용해 서류를 제출했고 이미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은행 담당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대출 진행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지금 상황에선 서류가 이미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제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동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동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젠 정말 민우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빠를 이용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한테 또 기회를 주면 아빠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동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비로서 자식을 내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민우에게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우의 대출 사건은 결국 제가 강하게 나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내 명의를 몰래 사용해서 대출을 시도한 건 범죄야. 아빠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빠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민우는 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빠, 그건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대출건은 정리할게요. 민우가 그렇게 말한 뒤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철회했고 사건은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민우와 저는 더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가끔 전화가 와도 대화는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민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할 뿐이었지만 민우는 자신의 소식을 굳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우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더욱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농업 관련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과 현대적인 농업 기법을 배워서 저희 농장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우야, 농업 관련 대학에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너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농사일이 좋아요. 아빠랑 같이 일하면 재미있고 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우의 말은 늘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동우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농장에 적용하며 수확량을 늘리고 새로운 작물을 시험적으로 키워보는 일에도 도전했습니다. 밭 한쪽에는 무농약 채소를 심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농장은 조금씩 더 나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계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소식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마지막으로 길게 통화했던 날, 그가 회사 생활이 바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저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기력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괜찮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뭐든 도와줄게. 하지만 민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뒤로도 민우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민우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그런 민우를 두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민우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아빠한테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우야,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민우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동우는 민우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우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우는 포기하지 않고 민우와 다시 소통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동우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둘의 길은 참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우는 형으로서 늘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도와 농사를 함께하던 아이가 결국 농업 관련 대학에 진학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졸업 후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저와 함께 논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우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로 가고 싶어 했고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에는 점점 집과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사원으로 산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아무리 연락을 피하고 멀리 있어도 형제는 형제잖아요. 제가 형으로서 어떻게든 동생이 잘 사는지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동호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는 성격이라 민우에게까지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본인 일을 놓치지는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동호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한번 가볼까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봐라. 동생이 힘들면 형이라도 가서 얘기를 들어줘야지. 며칠 뒤 동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우를 만나고 온 동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이 많고 사람들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호야, 민우는 뭐라고 하디? 동호는 답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만 해요. 그런데 아버지, 민우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동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더군요. 며칠 후 제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물었습니다. 민우야, 동호한테 얘기 들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왜 아빠한테 안 했니? 민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빠도 힘든데 제가 제 문제까지 떠안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넌 내 아들이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몰라? 아빠가 힘들어도 내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도 민우와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동호는 그런 민우를 두고 한 번씩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형제니까요. 저는 동호의 그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 셋이 함께하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동호와 함께 밭에서 일을 시작했고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동호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그의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호야,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동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해요. 급히 차를 몰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 몸이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라 악몽 같았습니다. 동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한 듯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호야, 아빠가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 말을 하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동호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야 민우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빠가 위암이라더구나.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암이라고요? 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빠는 어떻게든 버텨볼 생각이니까. 민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저 이번 주에 내려갈게요. 며칠 후 민우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동호와 제가 거실에서 민우를 맞이했는데 오랜만에 본 민우의 얼굴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입을 여는 순간 저와 동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근데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는 뜬금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냐? 아빠가 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민우는 당황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동호 형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형이 미리 아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너 같은 동생 둔 내가 부끄럽다.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형이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챙길 수 있는 상황 아니야? 저는 손을 들며 둘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민우, 너에게 실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꺼내다니. 아빠로서 정말 할 말이 없다. 민우는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에요. 민우의 그런 태도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동호는 더 참지 못하고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대화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전과 달리 매주 주말마다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조차 뜸했던 민우가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니 저는 처음엔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찾아와 주는 게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민우는 제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약 드셔보세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아버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호는 그런 민우를 곁눈질하며 못마땅해 했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농사일을 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민우가 집에 올 때마다 동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가 미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빠 재산은 이미 다 동호와 상의해서 농사와 집 유지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고 있다. 내가 사업을 하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지.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민우는 그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이라서 그런가요? 형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다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아빠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형과 비교하거나 아빠를 압박하면 그건 내가 더 이상 가족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다. 그러자 민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다 주고 저한테는 뭐든 어렵게 하세요? 저는 아버지한테 잘해보려고 이렇게 매주 오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세요? 그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형이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리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거 다 알아요. 저는 형보다 못한 자식이라 그런 거죠? 민우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못된지 알아? 아빠가 너를 형보다 덜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는 아빠의 말을 왜 그렇게 곡해하니? 민우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고 동우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 상황에서 동우는 얼굴을 굳힌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동우를 보며 싸늘한 눈빛을 보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아. 형은 어차피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다 가질 거잖아. 나도 내 몫을 가져야 하는데 형이 뭐라고 참견이야? 동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면서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게 형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민우는 동우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은 형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말에 동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우 앞에 다가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돕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나 하려고 오는 거라면 차라리 오지 마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동우를 노려보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언젠가 정신 차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 마음 다치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동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참 쓰렸지만 그래도 동우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우와 동우 모두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을 의심하고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민우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제 자식이고 제가 키운 아들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민우와 동호가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저는 농장을 포함한 재산을 민우와 동호에게 반반씩 나누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히 내용을 정리한 뒤 공증까지 마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우와 민우를 불러 유언장의 내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우에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동호야, 민우야,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농장과 재산은 너희들에게 반반씩 나눌 거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농사일도 돕고 아버지한테 받아간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반씩 나누는 게 공평한가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형이 아빠와 같이 일하면서 농장을 지키고 살림을 꾸린 건 가족을 위해 한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내 몫에서 빼앗아 간 게 아니다. 그러자 민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형이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지금껏 혼자서 고생만 했다고요. 그런데도 반씩 나누자고요. 형이 나보다 더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동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노기가 서렸습니다. 민우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그만해라. 내가 지금 아빠와 형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너도 어른이고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구냐? 아빠가 너를 키우며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냐? 민우는 오히려 더 흥분하며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형이랑 저는 똑같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왜 늘 형만 편들어요? 그 순간 동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우야, 너 그만해. 아버지께 그렇게 소리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건 정말 못 봐주겠다. 민우는 동우에게도 대들며 말했습니다. 형은 조용히 있어. 형이야말로 다 가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동우는 한 걸음 다가섰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다. 동호야, 더는 말하지 마라. 민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아빠는 내 말에 답을 줄 거다. 저는 민우와 동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아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아빠의 유언장은 다르게 쓰일 거다.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재산은 동호에게만 줄 거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아빠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난동을 부리며 가족을 갈라놓는 모습만 보여줬다. 내가 그렇게 탐내던 재산, 이제는 내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동우는 한숨을 내쉬며 민우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뒤돌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동우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으니까요. 민우가 집을 나간 이후 제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야 했다는 사실이 아팠지만 민우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동호는 제 곁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돕고 제 건강을 챙기며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우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동호는 가끔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 가서도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호야, 아빠도 그걸 바란다. 하지만 민우가 지금처럼 욕심만 부리고 남 탓만 하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호는 저를 더욱 세심히 챙겼고 농사일도 혼자서 훌륭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동호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몰라도 동호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동호가 밭일을 나간 사이였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웬일이냐? 내가 떠나고는 처음 보는구나.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그동안 아빠와 형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너는 아빠가 죽기 전에 너한테 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민우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은 없다. 내가 내 욕심과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아빠가 뭘 해줘도 똑같다. 민우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이랑 다르게 저한테만 엄격하셨잖아요. 형은 아버지랑 붙어 살면서 다 받아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마침 동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자 동호는 천천히 다가와 민우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민우, 그만해라.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내가 또 이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냐? 민우는 동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너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다 누리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줘? 아버지 재산도 다 내 거 될 텐데 이제 형이 좀 나서서 나 도와주면 안 되냐?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아버지 곁에서 도운 건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허탈해 보였는지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 욕심과 원망을 내려놔라.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산다면 누가 너를 돕겠니? 아빠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민우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동호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제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동호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농장을 지키며 아버지로서의 저를 지탱해준 동호가 그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호는 변함없이 농장을 잘 키워갔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작물을 나누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호 덕분에 농장은 점점 더 번창했고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감자 농사를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해요. 마을 이장님이 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셔서요. 동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항상 믿는다. 동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가 지켜온 이 농장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이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민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지만 그쪽에서 먼저 걸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민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항암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연락이 끊어진 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루는 동호가 농장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우 생각이 나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 놈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이 된다. 동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우도 결국엔 아버지를 생각할 겁니다. 민우가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동호야,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다. 그 후로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우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분명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미련이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던 제 자신을 보며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민우야, 너도 아버지를 한 번쯤은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와 형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손을 내미는 게 옳은 선택일지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우와 제가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 그건 아마 세월이 말해줄 겁니다. 늘 부족한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다시 돌아와 줄 날이 오기를 그날만큼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그게 정말 자발적인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서연이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묻는 그의 표정에 서연이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함은 정말 불쾌하군요. 사돈,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면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협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비웃듯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하신다니요? 민혁이는 어차피 잘못된 일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협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지선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악용했다면 그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이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최미연님이 사돈댁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미연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꾸려나가셨고 저는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자랐습니다. 고향의 바람, 흙냄새, 그리고 계절마다 변하는 들판의 색은 제 마음에 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던 그 시절에도 가슴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윤지성과의 추억 때문입니다. 지선이는 저와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존재였습니다. 공부를 함께하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깔깔대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고 마음을 다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선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점점 늙어가셨고 농사일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시로 나가서 일도 해보고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고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시는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건물 사이를 걸으며 자주 느꼈던 외로움이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작은 집과 밭,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이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햇살 가득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 동네에 햇빛이 퍼지는 그 순간을 담고 싶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카페를 처음 열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민혁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예쁜 얼굴에 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름은 강서연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민혁이가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연이와의 첫 만남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주고받으며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눴고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속이 깊은 아이 같아서 아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떠나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정말 괜찮지 않아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결혼을 축복해야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민혁이는 양가의 가족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전화로 들었을 땐 그냥 큰 아파트려니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경비원들이 2명씩 서 있었고 주변은 온통 고급스러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정말 압도됐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부모님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의와 따뜻함이 무색할 만큼 저는 긴장됐습니다. 내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할 정도로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라고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제가 손에 든 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선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친구, 아니 찾을 수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그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뒤엉켰습니다. 친구가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윤지선이라면 절대 이런 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멍하니 있는 사이 예비 사돈께서 주방 쪽으로 다가가며 지선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해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저 목소리에 담긴 은근한 압박감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갖 의문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윤지선이 왜 이 집에 있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친구 윤지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윤지선,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친구가 왜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던 걸까요? 차 안에서 남편은 서연이 부모님이 꽤 친절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지선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속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밝은 모습의 지선이가 주방에서 움츠린 채 일하던 그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왜 그리 힘들어 보였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TV를 틀고 소파에 앉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전에 쓰던 작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렸을 때 지선이와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름날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찍은 사진,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찍은 사진까지. 그 시절 지선이는 항상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그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쥐고 고민했습니다. 지선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잘못된 행동으로 그녀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야 했고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너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니? 서연이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지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어제 좀 힘들어 보이셔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는지 서연이가 알아채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선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아직 그녀가 과거와 이어진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하길 도우미 아줌마는 원래는 고아원 출신이라며 부모님도 형제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선이는 분명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왜 지선을 고아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이 커졌고 저는 그 집 주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서연이네 아파트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낮 시간에 지선이가 밖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주변을 배회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지 내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서연이네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급 단지라 그런지 서로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돈댁에 대해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꽉 잡아두고 힘들게 한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저 집에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꼭 나중에 말라빠져서 나가더라고요라는 제가 들은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지선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선물이라며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살피며 예비 사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는 원래부터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괜찮아요. 보살필 가족도 없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그나마 나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며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방에서 지선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제가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러 가지 말들이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선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예전의 지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프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어머님 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곳 분위기가 참 따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과일 몇 상자를 들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반갑게 오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되뇌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자연스레 차 한 잔을 내오며 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닫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방 쪽을 향해 다가가자 서연이 어머니가 다소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참 성실하답니다. 그러더니 지선을 불렀습니다. 지선 씨, 와서 인사드리세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깊은 주름과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찾던 윤지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녀는 저를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지선이가 왜 그렇게까지 달라졌는지 생각하며 혼자 자책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단순히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무심코 지선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선 씨가 참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계셨나 봐요. 서연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지선 씨는 벌써 2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직스럽고 우리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뭐든 열심히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선 씨가 쉬는 날이 있긴 한가요? 그렇게 오래 일하셨으면 힘드실 텐데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쉰다고요? 글쎄요. 지선 씨는 워낙 부지런해서 쉬는 날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더 편한 분인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분을 정말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잘 챙긴다면서 쉬는 날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네 이웃 주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깊숙이 이 문제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지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선이를 직접 만나야겠다는 결심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 집에 있는지, 왜 저를 못 알아보는지, 아니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제가 품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네 집에서 지선이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과일과 음식을 좀 더 챙겨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너무 성의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흔쾌히 오라고 했고, 저는 작은 선물을 들고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선이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방에 가서 뭐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오랜만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지선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접시를 닦느라 분주했지만 움직임에는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정말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지선 씨, 제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맞나요?
제가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덜덜 떨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지선 씨, 차 준비됐어요? 빨리 가져와 주세요. 지선이는 얼른 작업을 멈추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억눌려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처럼 지선이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저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구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녀를 만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마주할 때는 무조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윤지선은 결코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밝고 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선이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네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방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지선이가 집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작은 봉지를 든 채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지선아, 나 알지?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제 마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봉지를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시선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 대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척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녀는 제 질문에 놀란 듯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라고?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렸어.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지선이는 움츠리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런데 왜 늦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지선이는 제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 나쁜 상황. 지선아,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가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선아, 내가 말하는 패가 대체 뭔데? 내가 너를 도우려는 건데, 그게 왜 패야? 난 내가 지금처럼 사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지선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그저 손에 든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당할 일이니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지선이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꼭 나와줘. 지선아,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선이가 말하지 않은 진실을 제가 꼭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처한 상황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제가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선이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지선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서연이네 집 근처에서 지선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골목 끝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선이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잠깐만. 제가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감과 체념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넌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만 하잖아. 난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지선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치 보듯 주변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서 들키면 안 돼요. 들킨다고? 누가 널 이러고 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난 이미 눈치챘어. 내가 단순히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란 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욱 다그쳤습니다. 지선아, 나랑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꼭 알아야겠어. 지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깐만 여기 앉아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잡은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을을 떠난 건 빚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셨는데 그 일이 점점 커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깊어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돈을 갚기 위해 뭐든 해야 했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돈을 못 갚으면 너도 아버지처럼 된다며 협박했어요.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지선아,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사채업자들이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집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도 저를 고용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집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걸 알면서도 그냥 너를 부려먹고 있는 거야? 지선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부당하게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지선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제겐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선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야. 그리고 난 그걸 바로잡을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민혁이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지선아, 지금은 민혁이 결혼 문제가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내가 그걸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데서 고생하지 마.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녀를 따라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선아, 난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더라도 널 이대로 두진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가 마음을 연 듯 예전 친구처럼 말해줬어요. 그래 미연아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를 억압하는 사채업자들과 그 진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돈댁,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그녀가 다시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성과의 대화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그녀를 사실상 강제 노동 상태로 두고 있는 사돈댁의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을 도와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사돈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서연이 어머니는 상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선 씨 때문에요. 맞아요. 제가 어제 지선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머님, 그분 상황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선 씨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저희도 그분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잘 챙겨주신다고요? 어머님, 지선 씨는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휴식도 못 취하고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녀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를요. 서연이 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저희가 그분을 돕기 위해 고용한 겁니다. 덕분에 그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돕는다고요? 그게 정말 도움이었나요? 그녀를 보호한다면서 사실상 강제로 부려먹은 거잖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서 일한 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안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 이런 식으로 저희를 몰아가시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그게 정말 자발적인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서연이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묻는 그의 표정에 서연이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함은 정말 불쾌하군요. 사돈,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면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협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비웃듯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하신다니요? 민혁이는 어차피 잘못된 일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협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지선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악용했다면 그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이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좋아요. 그럼 법원에서 얘기하죠. 제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지선 씨의 계약은 부당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사채업자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미 확인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하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선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선아, 이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 조금만 믿어줘.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선이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고 사채업자와의 부당한 관계를 폭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를 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저는 지선의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지선의 고용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한 뒤 이 계약이 사실상 부당 노동 계약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예비 사돈댁이 은밀히 얽혀 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을 무기로 지선 씨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선 씨가 일하고 있는 집과 사채업자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지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와 금융 기록을 확인하며 지선의 빚과 그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사채업자들이 지선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이자를 붙여 빚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예비 사돈댁 집과 이 사채업자들이 거래를 통해 지선을 고용한 정황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빠르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집에서는 처음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돈댁은 제게 직접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그 가사도우미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녀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문제라면 그건 바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결국 사돈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지선의 빚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계약으로 위장했던 그들의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지선의 빚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수사되었고 예비 사돈댁 역시 부당한 노동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선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선은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사실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너를 피해 다닌 이유는 내가 날 보는 게 부끄러워서였어.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내가 아니라 너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이야. 지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때 고향을 떠난 것도 너한테 말 한마디 못한 것도 너무 미안했어. 내가 나를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숨는 것밖에 못했으니까. 지선아, 그때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 그런 거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다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받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선의 빚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사채업자들이 처벌받으면서 그녀의 억압된 삶은 끝이 났습니다. 사돈집 역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고 지선은 드디어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선은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작은 일에 감사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지선에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이제 너도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지.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내가 다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연아, 나도 사실 돌아가고 싶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평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선과 저는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을 걸으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선은 고향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내놓으며 그녀는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 카페에 들러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그녀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선과 저는 힘을 모아 강제 노동과 가사 노동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강연을 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선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나누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선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선아, 넌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근데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둘 다 더 강해지고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운영하는 상담소에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선의 카페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선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같이 만든 이 세상 참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해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내일은 더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